웰다잉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네, 선진국의 사례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웰다잉 연구회 권영구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안락사와 존엄사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차이점을 정확히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안락사하고 존엄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상당히 막 혼란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사학이라면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생사학 하는 분야에서는 이 존엄사를 분명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존엄사는 자연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첫째,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거가 분명히 이제 판정이 돼야 되는 거고, 둘째는 본인이 나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기계장치에 억지로 매달려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 자연스럽게 수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을 때,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이제 존엄사라 그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안락사도 이제 뭐 고통을 덜어주고 죽음을 단축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안락사인데요. 뭐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안락사도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안락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존엄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락사와 존엄사에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었지만 의사와의 치료 불가 판정과 본인의 그런 자연사 의사 표시가 존엄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의 존엄사가 인정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존엄사가 완전히 허용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그 나라들도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이 알려진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를 비롯한 이제 베네룩스 국가들하고 스위스라든가 미국의 오레곤주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데도 사실상 이제 안락사까지를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데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그 존엄사, 우리가 얘기하는 존엄사 개념하고 똑같은 죽음을 그 자연사라 그래가지고 자연사법을 만들었어요. 대만은. 예.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존엄사고. 그 자연사법을 대만은 진작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자연사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 안녕회원이 되면은 안녕카드라는 걸 발급받아가지고 그 안녕카드를 가진 사람은 이제 그걸 그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의사표시인 걸로. 네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아직 존엄사법은 없는데 그 대신 일본은 존엄사 협회가 있어가지고 존엄사 그 협회 회원이 되면은 그 협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원이 되면은 이제 회원증을 또 거기도 발급해서 그 회원증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의사표시를 미리 해놓는 것이 됩니다. 네. 이 존엄사법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웰다잉을 위해서 제도적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돼야 될까요? 예,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선진국들은 죽음 준비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도권에 있는 학교에서도 전혀 그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사회 분위기가 죽음이란 단어도 꺼내는 거를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분위기부터 이제 바꿔야 되고요. 이제는 탁상 위에 죽음이란 단어가 내놓고 가족들이 사실은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웰다잉을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면 혼자 아무리 뜻을 가지셔도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나왔지만 호스피스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호스피스는 두 가지 측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통증 같은 것을 완화해주는 완화 의료를 받아서 고통 없이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다음 세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서비스와 이제 물리적인 육체적인 서비스가 다 필요한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호스피스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호스피스가 너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가 부족한 겁니까? 예? 수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숫자도 대한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부족하고요.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려면은 그게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호스피스 서비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완화 의료 해주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반드시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사회복지사라든가 심리치료사라든가 뭐 그 성직자라든가 여러 분야의 서비스하는 분들이 네. 같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 면에서 서비스를 해야 돼요. 환자 자신하고 네. 환자하고 사별하게 될 가족들을 같이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군요. 예, 보통 그냥 문제가 궁금한 게 예. 일부 국가에서 죽음의 인식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부터. 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짧게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보통 영국, 뭐 독일, 미국도 그렇고 그 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우선 그게 하려 그러면 하루 아침에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이해하기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걸 자연스럽게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보면 왜 애완견이 죽었다든가 할 때 애기들이 죽음을 사실은 사별을 처음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충격도 많이 받고요. 예. 그럴 때도 참 좋은 교육 기회가 되거든요. 예. 그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크기 시작 청소년기는 상당히 죽음에 노출되는 위험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서는 그 중고등학교 때 이미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고를 어떻게 알리고 하는 이런 것까지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미리부터 예. 죽음하고 같이 이렇게 죽음을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죽음하고 삶이 같이 가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나나 우리 가족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져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예.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 웰다잉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장님과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요. 네. 품위 있는 죽음, 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우선 제일 먼저 급한 것이 호스피스죠. 네네. 호스피스는 이제 꼭 시설에 안 가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대부분이 언젠가부터는 전부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문제점들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꼭 호스피스 센터에 안 가더라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체제가 되면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은 이제 이번에 제도화 되는 걸 그 계기로 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건 이제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사람을 양성하는 투자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 요양보호제도 시작됐을 때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초기에 이번에 호스피스 제도도 지원 시작하면서 초기에 좀 잘 이 기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회복지사와 심리치료사 그리고 뭐 성직자가 함께 호스피스에 관련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주로 이제 방문 상담을 하게 되죠. 이제 환자를. 그런데 그 서비스를 지원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죽음이라는 내한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어떤 느낌을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심리 상태가 변화해 가는지 그런 과정 예를 들면 퀴블러-로스의 5단계 뭐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 심리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학설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자기 전문 분야를 안다 하더라도 네.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하는 것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 웰다잉 연구회 권영구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웰다잉 그리고 죽음 준비 교육 이런 용어들이 아직까지는 좀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본 것도 많고요.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계시는 만큼 조심스럽게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